기본 심리 통계 및 상담 연구 방법론 강의는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1급,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1급 및 2급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본 강의의 목차는 영상 자료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장은 연구의 기초이고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상담학 연구와 과학입니다. 이 첫 번째 장의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대상으로 바른 지식을 얻거나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탐구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학의 특징으로는 첫째, 과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둘째, 실험, 조사, 관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강조한다. 셋째, 과학에서 드러난 증거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넷째,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 또한 과학적 지식의 특성으로는 과학적 지식은 재생 가능성, 경험 가능성, 객관성, 논리적, 결정론적, 일반적, 간결성, 구체성,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 수정 가능성, 설명적 등이 있습니다. 가끔 문제에서 과학의 간주간성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영어 인터서브젝티비티가 의미하듯이 공유적 이해, 합의된 객관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과학의 측면에서 상담학 연구에서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담학 연구는 구인을 측정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즉, 인간의 객관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아 개념, 우울 등과 같이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개념화한 구성 개념인 구인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상담자가 같은 매뉴얼을 보고 실험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모든 상담자는 해당 대상자에게 똑같은 실험이나 조사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셋째, 연구 대상자는 그 내용을 똑같이 이해했다고 가정합니다. 즉, 연구 대상자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응답했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치하는 변인 이외의 다른 모든 변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상담학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술 또는 서술, 둘째, 이론 정립, 셋째, 예측, 넷째, 통제, 다섯째, 탐색, 여섯째, 설명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목적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옆에 설명 부분을 읽어보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열된 목적들 중에 통제의 의미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통제는 상담과 관련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또는 조건을 조작하여 그 현상이 일어나게도 일어나지 못하게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 설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과학적 연구의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유형에는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가 있습니다. 탐색적 연구는 조사의 주목적이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한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성적 조사, 예비 연구 또는 파일럿 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술적 연구는 조사의 주목적이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술적 연구에서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설명적 연구는 인과 분석을 하는 것으로 기술적 조사 연구 결과의 축척을 토대로 어떠한 사실과 사실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이러한 규명 결과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즉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유형에는 사례 연구, 실험적 연구,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제한된 범위의 특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실험적 연구는 다른 조건을 통제한 후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는 면접이나 설문지를 통해 표본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분석 방법에 따른 유형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객관적 현상을 연구 문제로 하여 설문지 등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계량적으로 통계 분석하여 현상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반면 질적 연구는 주관적 인식을 연구 문제로 하여 관찰,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관계의 의미 해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 자료의 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적 차원에 따른 유형으로 각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시간적 차원에 따른 유형에는 횡단 연구, 종단 연구, 계열적 연구, 그리고 단기 종단적 연구가 있습니다. 횡단 연구는 말 그대로 특정한 시점에서 조사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인구 센서스 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횡단 연구의 장점은 종단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단점으로는 횡단 연구는 어떤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종단 연구는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조사하여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단 연구의 장점은 장기간에 걸쳐 조사 대상자와 상황의 변화 또는 특정한 경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횡단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종단 연구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추세 연구, 동시대 집단 연구, 패널 연구가 종단 연구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추세 연구입니다. 추이 연구라고도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대상 집단의 변화를 기술하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우울감 조사를 1995년, 2000년, 2005년에 각각 실시하여 5년마다 우울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단 연구는 동류 집단 연구입니다. 이를 동년배 연구 또는 코호트 연구라고도 합니다. 동시경험 집단,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류 집단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1984년생 집단 100명을 조사하고 2010년에 1984년생 집단을 다시 100명 조사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2000년과 2010년의 1984년생 표본이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연구이지만 패널 연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질 집단의 변화를 관찰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표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원폭 피해자 10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2010년에 다시 원폭 피해자 10명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반드시 같은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패널 조사의 장점은 추세 연구나 동류 집단 연구에 비해 동일인들을 반복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강력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조사 비용이 많이 들고 동일 대상자를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패널 연구는 개인이 시행하기는 어렵고 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서 동류 집단 연구와 패널 연구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어서 반드시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가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이들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계열적 연구입니다. 계열적 연구는 서로 다른 연령층의 연구 대상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즉,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를 합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연령에 의한 차이와 함께 시간에 따른 개인의 발달 변화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의 표집, 자료 수집, 분석, 연구 결과 해석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로 최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단기 종단적 연구입니다. 최근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도 단기 종단적 연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기 종단적 연구는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의 장점을 절충한 연구 방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1개 이상의 출생 동시 집단을 포함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발달 양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동시대 집단 효과를 최소화시키고 연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대 집단 효과란 서로 다른 연령대 집단의 경우 동일하지 않은 문화적 혹은 역사적 성장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집단의 차이가 연령에 따른 발달 차이가 아닌 동시대에 공유한 역사적, 문화적 요인에 따른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시대 경험이 혼합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동시대 집단 효과 혹은 코호트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문을 써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의 구조는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제목, 연구의 대상과 주장이 모두 드러나도록 정합니다. 초록, 논문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간결, 정확, 이해하기 편리하게 작성합니다. 서론,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분석하고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을 때에는 선행 연구도 서론에 넣습니다. 연구 문제는 단계적으로 제기합니다. 본론, 검증이나 논증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제기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논리적 단계를 차분히 밟습니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는 설계, 절차, 도구 등 방법에 대해 상세히 밝힙니다. 결과,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적 자료를 축약하여 핵심적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논의,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는지의 여부를 설명합니다. 결과에 근거한 결론을 기술하고 연구의 한계점, 시사점, 함의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참고 문헌, 본문에 인용되거나 제시된 모든 문헌을 수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문 요약, 연구의 목적, 가설, 연구 방법, 결과와 결론을 영어로 기술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혼동이 되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논의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의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문제의 정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형의 문장을 의미합니다. 예로서 A와 B는 관련이 있는가? A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가? A는 B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를 서술하는 요령은 연구 문제는 의문문의 형태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단순 명료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합니다. 즉,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연구 문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적 검증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구 문제 선정의 원천으로는 연구자의 경험, 문헌 고찰, 기존의 이론, 사회적 요청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의 선정 기준으로는 연구의 의의와 주제의 연구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의 의의는 연구 주제의 중요성, 연구 주제의 효용성과 적용 가능성, 연구의 이론적 관련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제의 연구 가능성은 검증 가능성, 도덕적, 윤리적으로 저촉되지 않는지, 변수들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측정이 가능한지, 연구의 실행 가능성으로 현실적 여건이 허락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가설은 이론이나 상식에 기반을 두고 추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구 문제는 두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만들어지지만 가설은 이 관계에 대한 답을 선언하는 형식입니다. 가설은 연구 문제에 관해 검증할 수 있도록 기술된 잠정적인 응답입니다. 가설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의 형태로 표명됩니다. 또한 가설은 여러 개를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설의 요건은 가설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언 혹은 예측이어야 한다. 가설은 선언문의 형식을 가져야 한다. 연구 문제와 같이 의문문의 형식을 가질 수 없다. 가설은 관련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과 어우러져야 한다. 가설은 반드시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설은 명확하고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문장이어야 한다 등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가설의 종류는 첫째, 연구 가설이 있습니다. 연구 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로서 검증될 때까지는 조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으로 간주되는 가설입니다. 즉, A는 B와 관계가 있다라는 형식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연구 가설은 과학적 가설, 작업 가설, 실험 가설이라고도 불립니다. 둘째로는 귀무 가설, 또 다른 말로 연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무 가설은 연구 가설의 역으로
연구 가설을 부정하거나 기각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설을 말합니다. 즉, A는 B와 관계가 없다라는 형식의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대립 가설이 있습니다. 귀무 가설에 대립되는 가설로서 귀무 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설을 말합니다. 즉, 대립 가설은 바로 연구 가설을 의미합니다. 한편 쌍열 가설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가설을 하나의 가설 속에 포함시키는 가설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ND 혹은 OR로 고치거나 두 개의 가설로 분리해야 합니다. 연구 가설과 영가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 해당 섹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귀무 가설이 영가설이고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하는 절차는 귀무 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절차로 연구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구인과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인이라는 단어는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원인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인은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심리적 속성이나 요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인에 대해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념적 정의는 특정 현상을 일반화하여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을 사전에 정의된 보편적 언어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개념적 정의는 이성에 대한 부드럽고 열정적인 호의라는 사전적 정의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통해 변수를 측정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학생의 조작적 정의를 평균 학점이 3.5 이상이거나 과제를 전부 제출한 학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된다. 둘째,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할수록 조작적 정의는 연구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가 반복 연구를 수행하기 쉽다. 셋째, 한 구인에는 여러 가지 조작적 정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격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관찰 가능한 특성 및 행동에 국한할 수도 있고 또는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에 초점을 둘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과 논리적 관련성이 높다. 다섯째, 지식이 축적되면 조작적 정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섯째, 조작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 연구의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요약해보면 변이는 분석 대상으로 가설에 포함된 연구 대상을 말하고 연구 제목에서 변인이 드러납니다. 개념적 정의는 연구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용어의 정의 및 배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했는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구 방법의 측정 도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의 기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연구 절차와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강의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